믿기 힘든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미국 환경청 수석 자문관의 충격 발언. 한강 시스템을 직접 본 후 우리는 100년 뒤처져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우리의 100년 숙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나?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그 물은 사실 세계 최강국도 만들지 못하는 기적의 결정체였습니다. 미국 전문가가 인정한 한국 수돗물의 놀라운 비밀.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급전환한 역사적 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여러분은 어디에서 함께하고 계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니퍼 콜먼입니다. 미국 환경청 수석 수자원 정책 자문관이죠. 워싱턴 회의실에서 상사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포토맥 강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최근 플린트 사태로 인한 시민들의 분노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상사의 목소리가 제 생각을 깼어요. 제니퍼, 서울의 수자원 관리 모델을 직접 보고 와요. 우리에게 필요한 해답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특히 시민 신뢰 회복 관련해서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코웃음이 나왔어요. 한강이라니요. 제가 대학에서 배울 때만 해도 오염으로 악명 높던 강 아니었나요? 아시아 국가들은 서구 선진국을 모방하는 수준이라는 편견이 제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한국이요? 일본도 아니고 한국이라니. 어쨌든 다녀오겠습니다.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임무가 제게 주어진 것은 기쁘지만 하필이면 아시아, 그것도 한국이라니요.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저 오래전 뉴스에서 본 공장 매연과 오염된 강의 이미지만이 제 머릿속에 있었죠. 18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자동 검역 시스템이 입국자를 빠르게 처리하고 스마트폰에는 공항 도착과 동시에 지역 수질 정보와 기상 데이터가 자동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심지어 한강의 수위와 수온, 오염도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동안 제 고정관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 국가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워싱턴에서도 이런 수준의 실시간 수질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면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어요. 수돗물 미네랄 함량 적정, 염소 잔류량 안전 범위, 중금속 불검출. 이런 정보가 일반 시민에게 공개된다고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미국에서는 환경청 내부에서도 이런 세세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운데 말이죠. 저는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동안 스마트폰의 앱을 계속 살펴봤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전철을 타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비된 하천이 보였어요. 그 주변으로 시민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었죠. 마치 그들에게 물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일상의 즐거움인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물가에서 뛰놀고 노인들은 벤치에 앉아 평화롭게 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플린트 사태를 비롯한 수질 문제로 시민들의 불신이 깊어졌습니다. 서부는 가뭄에 시달리고 동부는 수질 논란에 시달리는 상황이었죠. 물이 더 이상 당연한 자원이 아닌 분쟁의 대상이 되어버린 현실에 저는 매일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 사람들은 물을 신뢰하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면서 욕실에 들어가 수돗물을 틀었어요. 물이 투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냄새도 없었죠. 한 잔을 받아 마시려다 멈칫했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인의 의심이 저를 붙잡았죠. 생수를 한 병 땄지만 거울에 비친 제 얼굴에는 의문이 서려 있었어요. 과연 내가 마시는 생수가 이 수돗물보다 정말 더 안전할까?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겠네요.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빌딩 사이로 흐르는 한강의 모습이 보였어요. 밤이 되어도 그 주변은 불빛으로 가득했고 강은 도시와 하나가 되어 호흡하는 것 같았습니다. 낙후된 아시아 도시를 기대했던 제 생각이 완전히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강수자원 통합관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출발 전에 호텔 주변을 잠시 둘러봤어요. 도로는 깨끗했고 거리 곳곳에 쓰레기통과 재활용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에도 스마트 센서가 달려있어 꽉 차면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었어요. 한강수자원 통합관리센터는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유리 벽면에서 햇빛이 반사되어 빛났고 건물 외벽에는 물방울 모양의 예술작품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센터 입구에 도착하자 저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배영우 박사였죠. 그는 한국의 수자원 관리 책임자였습니다. 콜먼 자문관님, 어서 오세요. 긴 여정 피곤하셨을 텐데요. 배영우 박사는 친절하게 저를 맞이했어요. 그의 영어는 완벽했고 전문 지식도 깊어 보였습니다. 제가 가진 아시아인에 대한 또 하나의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조금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아시아인들이 대체로 수줍음이 많다는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한강 시스템에 대해 많이 듣고 싶어요. 배영우 박사는 저를 큰 스크린이 있는 관제실로 안내했습니다. 벽면 가득한 모니터에는 한강의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수질, 수위, 생태계 모니터링까지 모든 정보가 시각화되어 있었습니다. 각 모니터 앞에는 전문가들이 앉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AI 기반 시스템으로 한강의 모든 것을 실시간 감시합니다. 수질 이상이 감지되면 10분 내에 원인 파악이 가능해요.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수질 이상이 발견되면 원인 파악까지 최소 하루가 걸려요. 그런데 이곳은 10분이라니. 저는 믿기지 않아 물어봤습니다. 정말 10분 만에 원인을 파악할 수 있나요? 어떻게 가능한 거죠? 센서 네트워크와 AI 예측 모델 덕분입니다. 한강 전체에 1200개 이상의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 센서들이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AI가 패턴을 분석해 변화를 감지하죠. 저는 숫자를 듣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1200개라니. 포토맥강 전체에 설치된 센서는 100개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규모의 차이도 있겠지만 모니터링 밀도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시 하천 재생 프로젝트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청계천은 콘크리트로 덮여있던 하천을 복원한 사례죠. 모니터에는 청계천의 예전 모습과 현재 모습이 비교되어 있었어요. 콘크리트 아래 숨겨져 있던 하천이 도시 중심부에서 생명력을 되찾은 모습이었습니다. 사진만으로도 놀라웠지만 어떻게 가능했는지 궁금했어요. 이런 대규모 복원 프로젝트에 시민들의 반발은 없었나요? 물론 초기에는 상인들의 반발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신뢰를 쌓았습니다. 결국 청계천 복원은 서울의 상징적인 성공 사례가 되었죠. 배영우 박사는 저를 지하철로 안내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여주겠다고 했죠. 지하철에 들어서는 순간 또 한 번 놀랐어요. 깨끗한 환경, 질서 정연한 승객들, 그리고 무엇보다 첨단 기술로 가득한 시스템이 눈에 띄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강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강변을 따라 자전거 도로, 공원, 문화시설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강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물결이 햇빛에 반짝이며 도시와 어우러지는 모습이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한강이 마치 스마트 생명체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배영우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한강을 단순한 물줄기가 아닌 도시의 생명선으로 여깁니다. 모든 도시 계획이 한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알던 강변의 모습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뉴욕의 허드슨강, 워싱턴의 포토맥강 주변은 이렇게 활기차지 않아요. 한강은 도시의 중심 광장 같았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고 활동으로 가득했죠. 서울 시민들에게 한강은 어떤 의미인가요? 생활의 일부예요. 식수원이자 여가 공간이고 도시의 상징이죠. 무엇보다 신뢰의 대상입니다. 신뢰라는 단어가 제 귀에 박혔어요. 미국에서는 최근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 도시와 강이 어떻게 이런 신뢰를 구축했는지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오후에는 한강 수자원 관리 시스템의 핵심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배영우 박사는 저에게 AI 기반 홍수 예측 시스템을 보여주었어요. 대형 스크린 앞에서 그가 시스템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서울 지도와 함께 여러 데이터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기상 데이터 상류 수위, 강수량을 분석해 홍수를 3일 전에 예측합니다. 정확도는 98%에 달해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미국의 예측 시스템보다 훨씬 정교했습니다. 화면에는 과거 패턴과 현재 상황을 비교하는 그래프, 강우량의 시간별 변화, 수위 변화 예측 등 복잡한 데이터가 시각화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정보가 일반 시민들에게도 앱을 통해 공개된다는 사실이었죠. 시민들에게 이런 민감한 정보를 모두 공개해도 괜찮나요? 패닉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배영우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제 질문이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듯한 기색이 있었어요. 오히려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불안을 야기합니다.
저희는 시민들이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은 이 정보를 통해 더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그 말에 제 생각이 흔들렸어요. 미국에서는 시민 패닉을 우려해 정보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은 완전히 반대 접근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시민들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다음으로 하천 생물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여주었어요. 센서와 카메라를 통해 한강의 생태계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물고기 종류부터 수생식물까지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어 관리되고 있었죠. 화면에는 물고기들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어떤 물고기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물고기는 무엇인가요? 비정상적인 행동 패턴을 보이는 개체입니다. 이런 행동은 수질 변화의 전조 증상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를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합니다. 이 데이터로 무엇을 하나요? 생태계 변화를 감지해 수질 이상을 조기에 파악합니다. 물고기가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면 수질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예요. 이럴 경우 즉시 추가 검사를 실시하죠. 자연을 단순히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통해 도시의 건강을 진단하는 접근법이었습니다. 생태계 자체를 센서로 활용하는 지혜가 엿보였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회의실로 이동했을 때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회의 참석자 전원이 테이블 위에 놓인 수돗물을 아무렇지 않게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별도의 필터 없이 말이죠. 유리잔에 담긴 투명한 물을 그들은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셨어요. 이게 수돗물인가요? 제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어요. 네, 아리수라고 부릅니다. 서울 수돗물의 브랜드명이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 한 잔을 따라 마셨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만 맛보려 했는데 깨끗하고 부드러운 맛에 놀라 곧 잔을 비웠습니다. 미국 수돗물의 염소 맛이 전혀 없었어요. 순간 미국의 플린트 사태가 떠올랐어요.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오염된 수돗물로 고통받았는지. 서울 수질 검사는 WHO와 EPA 기준보다 더 엄격합니다. 163개 항목을 검사하죠. 배영우 박사의 말에 저는 놀랐어요. 미국 EPA 기준은 90여 개 항목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수질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더구나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한다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시민들은 정말 수돗물을 그냥 마시나요? 물론이죠. 우리는 수질을 믿습니다. 20년 전에는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되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제 내면에서 충돌이 일어났어요. 제가 속한 환경청은 미국인들에게 이런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기술만이 아닌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서울의 정수장을 방문했습니다.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서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도시는 이미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그리고 도시의 곳곳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분수대, 작은 하천, 심지어 건물 사이로 흐르는 인공 폭포까지. 서울은 물과 함께 숨쉬는 도시였습니다. 배영우 박사는 저를 오존과 활성탄을 이용한 고도정수 처리 시설로 안내했어요. 거대한 실내 공간에는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작업자들은 모니터를 통해 공정을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설은 물속의 미세 오염물질까지 제거합니다. 항생제, 호르몬 같은 미량 물질도 검출 한계 이하로 처리하죠. 저는 시설을 둘러보며 최첨단 장비들을 살펴봤어요. 모든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었고 인공지능이 최적의 처리 방법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활성탄 처리 과정이 인상적이었어요. 미세한 탄소 입자들이 물속의 오염물질을 흡착하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나요? 계절 변화에 따라 원수의 상태도 달라질 텐데요. AI 예측 모델이 핵심입니다. 계절별, 날씨별로 최적의 처리 방법을 자동으로 조정해요. 심지어 미래 오염 예측까지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수준의 자동화는 미국에서도 최첨단 정수장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모든 정수장이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니 놀라웠어요. 이렇게 처리된 물을 실험실에서 확인해 볼까요? 배영우 박사는 저를 실험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실시간으로 수질을 분석하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분석 결과는 즉시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되었죠. 투명한 유리병 너머로 과학자들이 샘플을 분석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 데이터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나요? 네, 모든 시민이 실시간 앱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기 집 수돗물의 수질까지요.
배영우 박사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앱에는 서울 각 지역의 수질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수돗물에 포함된 미네랄 함량, 잔류 염소, 탁도, 심지어 수온까지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시민들도 수질 측정에 참여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이 앱을 통해 시민들은 자신의 집 수돗물 샘플을 보낼 수 있어요. 무료로 분석해주고 결과도 공개합니다. 심지어 사용자가 직접 수돗물 샘플을 보내면 분석해주는 서비스도 있었죠. 이런 수준의 투명성과 참여는 제가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투명성입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수준의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보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죠. 수질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정부는 정보를 통제하려 드는 경향이 있었어요. 투명성이 신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데이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때 정부를 믿기 시작하죠. 그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미국에서는 정부 불신이 깊어지고 있었고 그것이 수자원 관리에도 큰 장애물이 되고 있었습니다.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정부에 대한 불신이었죠. 정수장을 나와 한강 생태공원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미국의 자연 보호와는 다른 개념을 접했습니다. 미국은 자연을 인간과 분리해 보존하는 접근을 취하지만 서울은 도시와 자연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이 공원은 홍수 시 범람 지역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홍수를 막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거죠. 배영우 박사의 설명에 저는 감동했어요. 자연과 싸우지 않고 공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홍수를 막기 위해 거대한 댐과 제방을 만들지만 그럼에도 자연은 종종 우리의 통제를 벗어났죠. 시민들은 이런 공원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홍수 때는 물이 차오르고 평소에는 휴식 공간이 되죠.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사는 법을 배운 겁니다. 저는 물을 마셔봤어요. 정수장에서 처리된 수돗물이었습니다. 맛이 정말 깨끗했어요. 미국 수돗물에서 느껴지는 화학 처리 맛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산에서 나는 천연수 같은 맛이었어요. 수돗물 맛이 도시의 기술력을 증명한다고 생각해요. 배영우 박사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수질 그 자체가 도시의 역량을 보여주는 지표였어요. 저는 이 순간 서울의 수자원 관리 시스템이 단순한 기술이 아닌 신뢰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수장 방문 다음 날 배영우 박사는 저를 한강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기 위해 잠수교로 안내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흐리더니 곧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정이 망쳐질까 걱정했지만 배영우 박사는 오히려 반겼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회예요. 비가 내릴 때 서울의 물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으로 빗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도로에 물웅덩이가 거의 보이지 않아 의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조금만 비가 와도 곳곳에 물이 고이곤 하는데 말이죠. 투수성 포장과 빗물 저장 시스템 덕분입니다. 도로 자체가 물을 흡수하고 지하에는 빗물 저장 탱크가 있어요. 잠수교에 도착하자 배영우 박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일부러 물에 잠기도록 설계된 다리라니요. 홍수가 나면 이 다리는 물에 잠겨요.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된 거죠. 미국에서는 홍수를 막기 위해 더 높고 튼튼한 다리를 만드는데 여기서는 정반대 접근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의도적으로 낮게 설계되어 있었지만 구조적으로는 매우 견고해 보였어요. 양쪽에는 물높이를 측정하는 정교한 센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나요? 물에 잠기면 통행이 불가능해질 텐데요. 그래서 첨단 홍수 경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배영우 박사는 스마트폰 앱을 보여주었어요. 한강 수위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고 특정 수위에 도달하면 시민들에게 즉시 알림이 갔습니다. 앱에는 현재 수위, 예상 수위 변화, 다리 침수 예상 시간까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시민들은 이미 물이 어디까지 차오를지 알고 있어요. 그에 맞춰 행동하죠. 저는 이 시스템의 논리에 감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연을 통제하려고만 했지만 서울은 자연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닌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서울은 자연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예측하고 공존하죠. 이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의 수자원 관리 철학은 항상 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니까요. 더 큰 댐, 더 튼튼한 제방, 더 높은 다리. 하지만 여기서는 물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도시를 설계했습니다. 마치 물과 대화하는 듯한 접근법이었어요.
비가 계속 내리는 가운데 우리는 한강 주변을 더 둘러보았습니다. 강변공원은 자연스럽게 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도시 곳곳에는 빗물 저장 시설이 있었어요. 빗물을 모아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건물들도 비가 오면 물을 저장했다가 나중에 조경용수로 사용하는 구조였어요. 이건 단순한 홍수 대비가 아닌 물 순환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빗물을 모아 도시 내에서 재활용하죠. 배영우 박사는 스마트 물 순환 시스템의 지도를 보여주었어요. 빗물이 모이고 정화되고 재사용되는 과정이 시각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해 관리가 아니라 자원 관리였어요. 도시 전체가 하나의 생태계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홍수마저 시스템화된 도시네요. 맞아요. 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계획된 흐름으로 바라봅니다. 이 접근법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미국에서는 홍수는 두려운 재난이지만 여기서는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물을 적이 아닌 동반자로 여기는 철학이 도시의 모든 구석구석에 반영되어 있었어요. 비가 그치자 우리는 한강 둔치에 설치된 침수 센서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센서들은 물이 차오르는 속도와 수위를 측정해 중앙 시스템에 전송했어요. 그 정보는 다시 시민들에게 전달됐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물, 센서, 시스템, 그리고 시민들까지. 마치 거대한 유기체처럼 도시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런 시스템이 실제 재난 상황에서는 얼마나 효과적인가요? 2022년 집중호우 때 인명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시민들이 미리 대피했고 시설물도 보호할 수 있었어요. 해가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자 한강 위로 무지개가 떴습니다. 마치 자연이 우리의 대화에 화답하는 것 같았어요. 배영우 박사는 내일 방문할 선유도 공원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과거 정수장을 어떻게 생태공원으로 재탄생시켰는지 보여드릴게요. 오늘 본 물 관리 철학이 어떻게 도시 재생으로 이어지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강변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은 이제 제게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었어요. 살아 숨쉬는 도시의 일부,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자연을 이기려 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방식, 내일 볼 선유도는 그런 철학의 또 다른 표현일 테죠. 오늘은 가장 인상적인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선유도 공원이라는 곳이었어요.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설 때부터 기대감이 컸습니다. 배영우 박사가 이곳을 특별히 강조했거든요. 선유도로 가는 길에 그는 간략한 역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곳은 1978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의 정수장이었어요. 기능을 다한 후 버려질 뻔했지만 생태공원으로 재탄생했죠. 공원에 들어서자 독특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과거 정수장의 구조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고 그 사이로 나무와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산업시설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었습니다. 소나무와 벚나무가 콘크리트 구조물 사이에서 자라고 있었고 덩굴 식물들은 금속 파이프를 감싸고 있었어요. 이 콘크리트 구조물은 과거 정수조였어요. 지금은 생태 연못이 되었죠. 저는 옛 정수조를 들여다봤어요. 물 위에는 수련이 피어 있었고 물속에는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한때 화학약품으로 물을 처리하던 곳이 이제는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되어 있었어요. 벽면에는 과거 정수장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파이프와 탱크, 그리고 작업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는 현재의 모습이 있었어요. 과거의 관로와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있네요. 맞아요. 우리는 과거를 지우지 않고 재해석했습니다.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거죠. 공원을 걸으며 제 마음은 점점 더 감동으로 가득 찼어요. 이곳은 단순한 재활용이 아니라 도시의 기억을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래된 산업시설을 보통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곳은 역사의 흔적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이건 엔지니어링이 아니라 힐링이네요.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배영우 박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저희가 원했던 바입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해요.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선유도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수질정화원이라는 공간이었어요. 이곳은 과거 약품 투입실이었던 곳을 재활용해 자연 정화 시스템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곳이었습니다. 다양한 수생식물들이 심어져 있었고 이 식물들이 어떻게 물을 정화하는지 보여주는 전시가 있었어요. 화학약품으로 물을 정화하던 곳이 이제는 식물의 힘으로 물을 정화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아이러니가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기술과 현재의 생태적 접근이 한 공간에 공존하고 있었어요.
산업 폐기물이 예술적 생태 공간으로 재탄생한 모습이 경이로웠습니다. 각각의 공간에는 과거의 용도와 현재의 모습을 설명하는 안내판이 있었어요. 공원 곳곳에는 물의 순환을 보여주는 설치물들이 있었어요. 빗물이 모이고 정화되고 식물에 공급되는 과정을 시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환경교육장 같았어요.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전시를 보고 있었고 학생들은 메모를 하며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여기서 무엇을 배우길 바라나요? 물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도시의 역사이자 미래라는 것을요. 물을 존중할 때 도시가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미국에서는 물을 단순히 소비재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물이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표정에서도 그런 인식이 느껴졌습니다. 선유도에는 작은 카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그곳에 앉아 쉬어갔어요. 테라스에서 바라본 한강의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저 멀리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보였고 강에는 배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나온 물은 역시 수돗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거리낌 없이 그 물을 마셨어요. 이곳의 물이 특별히 맛있네요. 선유도는 과거 정수장이었던 만큼 수질에 대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곳의 수돗물은 서울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카페 벽에는 선유도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과거 작업자들이 정수장에서 일하는 모습, 수질 검사를 하는 장면, 그리고 점차 변화해가는 선유도의 모습까지 한 장소의 변천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선유도를 나오면서 저는 기술과 감성이 공존하는 한국형 도시 회복 모델에 감동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이 배워야 할 접근법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우리는 너무 자주 과거를 지우고 새 것을 만들려 했습니다. 저녁에는 배영우 박사와 함께 한강의 다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두워지는 하늘 아래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한강은 그 불빛을 담아 더욱 반짝였어요. 배영우 박사는 차 안에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에는 30개 가까운 다리가 한강을 가로지릅니다. 각 다리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도시의 상징물이기도 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다리들은 저마다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아한 곡선을 그린 다리, 미래적인 형태의 다리, 역사가 느껴지는 다리까지 다양했습니다. 대부분의 다리는 단순히 차량 통행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반포대교의 달빛 무지개 분수는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 분수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말이 끝나자 반포대교에서 화려한 분수쇼가 시작됐어요. 다리에서 떨어지는 물줄기가 LED 조명과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음악까지 흘러나와 마치 물의 축제 같았어요. 다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 아름다운 광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단순히 강을 건너는 수단이 아니라 문화적 상징이 되었네요. 맞아요. 각 다리는 서울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기술, 예술, 역사가 하나로 어우러진 거죠. 마포대교에 내려 직접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다리 위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환상적이었어요. 한쪽에는 고층 빌딩들이 빛나고 다른 쪽에는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그 아래로는 한강이 도시의 불빛을 담아 흐르고 있었어요. 다리 위에서 우리는 사진작가 김민준을 만났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한강을 기록해온 사진작가였어요. 배영우 박사가 미리 약속을 잡아둔 것이었죠. 김민준은 자신의 카메라로 한강 야경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강의 표정은 도시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한강의 변화는 서울의 변화이기도 해요. 그는 사진첩을 보여주었어요. 1990년대 오염되었던 한강부터 현재 생태적으로 회복된 한강까지 변화 과정이 생생히 담겨 있었습니다. 초기 사진에서는 강물이 탁하고 주변이 삭막했어요. 하지만 점차 물이 맑아지고 주변 환경이 푸르러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강이 정말 많이 변했군요. 네, 제가 어릴 때는 한강에 접근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오염이 심했고 주변은 공사장이었죠. 지금은 시민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김민준의 말을 들으며 저는 어릴 적 미시시피강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곳도 한때는 오염이 심각했지만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민들이 강변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보기 어려웠죠. 미국의 강들도 많이 개선되었지만 이렇게 도시와 하나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강은 단순히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니라 도시의 정체성을 만드는 곳입니다. 서울은 한강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어요. 다리를 걸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물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제 관점이 너무 기술적이고 기능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은 물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물과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름다움과 문화적 가치까지 창조하고 있었어요. 한강 다리 위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이 순간 저는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서울에 온 지 불과 며칠밖에 되지 않았지만 물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어요. 이제 강은 제게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닌 살아있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EPA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피로했지만 마음은 흥분으로 가득했어요. 회의실에는 많은 동료들과 상관들이 제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수자원 관리 모델은 우리가 참고해야 할 미래의 방향입니다. 제 첫 마디에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특히 존슨 상원 의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쿄도 아닌 서울이라고요? 정말 그렇게 선진적인가요? 그의 말에는 불신이 묻어 있었어요. 아시아에서 일본은 인정하지만 한국은 아직이라는 편견이 느껴졌습니다. 미국인들은 여전히 한국을 개발도상국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제가 떠나기 전에 가졌던 것과 같은 편견이죠. 저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의 수질 데이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시민 참여 플랫폼, 그리고 한강 다리들의 영상까지. 자료를 보며 동료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어 갔어요. 특히 서울 수돗물의 수질 데이터는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미국 대부분 도시보다 깨끗했으니까요. 서울은 물을 단순히 관리 대상이 아닌 도시의 정체성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기술뿐 아니라 문화적 접근이 그들의 성공 비결이에요. 제 설명이 계속될수록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사람들도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선유도 공원 사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EPA 국장이 물었어요. 시민들의 신뢰를 어떻게 얻었는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투명성이 핵심입니다. 서울은 모든 수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개해요. 시민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집 수돗물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투명성이 신뢰로 이어졌죠. 회의실에서 몇몇 사람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국에서는 수질 데이터를 제한적으로만 공개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법적 책임을 우려해 정보를 통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기술만이 아닙니다. 정보 투명성, 시민 참여, 그리고 자연과의 공존 철학이 중요해요. 회의실 앞쪽에 앉아있던 EPA 국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미국에 도입 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실시간 수질 정보 공개 시스템,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물순환 도시 개념이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 마인드셋부터 바꿔야 합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 순간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단순한 출장 보고가 아니라 미국의 물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범이 아닙니다. 이젠 배울 때입니다. 제 말에 회의실이 잠시 정적에 빠졌어요. 그동안 미국이 환경 분야 선두주자라고 자부해왔는데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를 배워야 한다는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토론이 시작되었고 서울의 수자원 모델을 부분적으로라도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아졌어요. 특히 플린트 사태 이후 수돗물 신뢰도가 떨어진 지역에 서울식 투명성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주목받았습니다. 제니퍼,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준비해 주겠어요? 의회에 제출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국장의 요청에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단순한 보고가 아닌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희망을 느꼈어요. 브리핑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보였습니다. 이제 이 강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달라졌어요. 강은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라 도시의 생명선이자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책상에 앉아 서울에서의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컴퓨터 화면에 한강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물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도시와 시민을 연결하는 매개체다. 제 보고서의 첫 문장을 타이핑하며 워싱턴에서 한강까지의 여정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